아, 이러면 안 보이는구나, 저쪽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군집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네. 군집이라는 녀석은 뭐지? 뭐 한 거야? 잠깐만. 군집은 이제 여러 가지 개체,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게 군집이지. 네. 그러니까 뭐 나비개체군, 거미개체군, 여러 개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전체 군집이라고 불러준다는 거고, 그런 군집들 안에 들어있는 개체군들 간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얽혀 있어. 네. 이런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사슬 관계라고 말해. 먹이사슬 관계. 사슬은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를 먹고 이렇게 체인처럼 얽혀 있잖아. 그 먹이사슬이라고 불러주고, 그 먹이사슬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먹이 그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먹이 그물 안에도 먹이사슬 관계가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지, 당연히. 화살표를 잘 봐봐.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제가 나를 먹어요 라고 가리키는 거야. 다람쥐 누가 가리키고 있어? 다람쥐는 독수리한테 제가 나를 먹어요 그러고 있지. 네. 그러니까 화살표가 향하는 곳이 제가 나를 먹어요가 되는 거야. 다람쥐 화살표가 독수리를 향해 있으니까 독수리 제가 나를 먹어요가 되는 거지. 송충이는 거미한테도 먹히고 지네한테도 먹히고 도마뱀한테도 먹히니까 송충이 입장에서 제가 나를 먹어요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야. 화살표의 끝점이 먹는 녀석이지. 자, 그런 관계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생태적 지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생태적인 지위. 이 군집 안에는 그래서 생태적인 지위가 있어서 1차 소비자들이 있고 2차 소비자가 있지. 그러니까 1차 소비자들은 대부분 다 식물을 함께 먹잖아. 네. 그러니까 나비, 송충이, 다람쥐, 토끼, 쥐, 지렁이들은 이 생산자가 생산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녀석들인 거야. 다른 말로는 1차 소비자들이라고 부르지. 네. 또 다른 말로는 생태적 지위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네. 방금 분류한 생태적 지위는 같은 먹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걸 먹이지위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먹이지위란 개체군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한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먹이지위가 같다. 1차 소비자들끼리 먹이지위가 같은 거고 2차 소비자는 또 2차 소비자들끼리 먹이지위가 같은 거야. 네. 맞죠? 네. 오케이. 공간 지위라는 것도 있는데 서식 공간이 같은 것들끼리 모여 있어. 먹이 지위와 상관없이 서식 공간이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간 지위가 같다고 표현해. 예를 들어서 나비하고 참새는 다 날아다니잖아. 네. 먹이 지위는 다르지. 하지만 공간 지위는 같다. 독수리도 말할. 맞아요.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공간 지위는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공간 지위에 그러면 그냥 공간 지위는 그러면 땅하고 하늘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진 않고 물론 땅에서도 이제 나무에 살고 있냐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냐 물에 살고 있냐는 잘 나눠지겠지? 네. 하늘 다 뚫려 있으니까 하늘을 공간을 나눠서 너는 이쪽 하늘에 살고 너는 이쪽 하늘 이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하늘은 다 묶어버린 거야. 네. 근데 땅은 좀 다르지. 땅은 좀 다를 수 있지. 큰 나무 밑에만 산다. 음지에만 산다. 양지에만 산다. 이렇게 좀 세분화될 수는 있지. 공간 지위가 좀 세분화될 수는 있습니다. 땅 같은 경우는. 그럼 그건 문제마다 잘. 그치. 문제에서 아마 이제 제시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게
군집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자, 군집의 구조를 좀 볼 텐데, 군집의 구조는, 자, 군집에는 그 개체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 여러 개의 개체군들 중에서 첫 번째 우점종이 누구냐? 여러 개의 개체군들 중에서 우점종은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 포인트,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우점종이라 부릅니다.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우점종이라 불러줘. 아, 이 군집은 얘가 우점종이야. 얘가 대표야. 얘가 제일 많거든. 아니, 얘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거든.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지. 그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점종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숲에 이름 붙일 때 떡갈나무 숲, 신갈나무 숲 이렇게 불러주는 게 다른 나무가 없다는 게 아니야. 있지만 신갈나무가 또는 떡갈나무가 우점종일 경우에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숲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지. 뭐 소나무 숲 이런 것들. 소나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 각종 뭐 다른 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점종의 이름을 따서 숲의 이름을 붙인다는 말도 적혀져 있네요. 두 번째, 희소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장 적은 종. 그 개체군 안에, 그 군집 안에 개체군들이 있는데, 가장 적은 종. 개체수가 매우 적어. 네. 그래서 희소하다, 희귀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지표종이라는 말은 환경 조건 밑줄자. 특정한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지표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지표종의 예에서 지의류라는 게 있는데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으면 살 수가 없어. 지의류는. 그래서 어디 숲에 갔더니 초록색 이끼 같은 게 쫙 껴있어. 우와! 여기는 되게 깨끗한 곳이구나. 이산화황이라는 공해물질이 전혀 없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종이라는 거지. 무엇의 지표가 되는 종이라 지표가 된다. 아, 이게 깨끗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 그런 종을 지표종이라고 하고, 어디 갔더니 에델바이스가 보여. 와, 여기는 고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온도는 이 정도 되겠구나. 평균적으로. 에델바이스가 식물이에요? 식물. 꽃의 이름이야. 에델바이스 꽃. 그게 발견되면은, 네. 이제 온도와 고도를 알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종이라는 거지. 이걸 지표종이라 그래. 지표종. 네. 그 지표종 중에 대표적인 게 지의류 같은 것들,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이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지의류가 발견돼. 어떤 군집에 갔더니 어떤 지의류가 발견돼. 그럼 그 군집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대충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종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 군집은 하나의 생태계에 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하나의 생태계가, 이게 되게 깨끗한 생태계네? 를 알려주는 종, 특정한 종이 그 생태계 전체의 환경이 어떤지를 알려준다는 거야. 그 지표종이라 불러준다는 거지. 이제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지표종이라 한다는 거지. 이 군집은 이런 특징이 있네. 이런 환경이네. 라는 걸 알려주는 종이 있다는 거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핵심 종은 우점종은 아니야. 개체수도 별로 없어. 네. 근데 엄청 공격성이 강한 스라손이나 엄청 공격성이 강한 어떤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황소 개구리 같은 거? 걔 한 마리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은 걸 먹어치우잖아. 우점종은 아니지. 개체수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네. 하지만 걔 한 마리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그 군집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그런 걸 핵심종이라고 해요.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을 이제 핵심이 되는 종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근데 교과서에 예시에 수달도 있었. 수달도 그래. 수달도. 근데 수달은 왜? 수달은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해달. 아, 해달이 이건가? 성게를 잡아먹는데 해달이 네. 개체수는 별로 적은데 먹이가 성게야. 그 성게가
성게를 잡아먹는 녀석인데 만약에 해달이 사라지면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증식할 거 아니야? 네.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증식하면 성게가 해조류를 먹어치우거든? 네. 해조류를 먹어치우면 해조류가 사라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해조류 근처에 살고 있던 많은 해양 생물들이 못 살게 되는 거야. 해조류가 광합성도잖아. 산소도 만들어내거든? 그 산소를 만들어낸 해조류가 사라지는 거지. 즉, 해달이 존재해야지만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생태계는 성게를 먹는 성게를 먹는 또 다른 어떤 종이 나타난다면 걔도 이제 핵심 종이 되겠지. 그럼 그 군집이라 해야 되나? 그 군집에서 보면 해조류를 먹는 게 해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해조류를 먹는 게 해달이 아니라 성게를 먹는 게 해달밖에 없는 거지. 성게를 먹는 게 해달. 왜냐면 성게 어떻게 생긴지 알아? 네. 뾰족뾰족. 걔를 먹어치울 수 있는 포식자가 없는 거야. 해달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거를 핵심종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학교에서 배운다는 이제 식물 군집의 구조조사. 이건 식물이야? 식물? 네.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방형구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여기 책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다 칠게. 여기 식물들이 각종 식물들이 막 자라고 있어. 네. 거기다가 방형구를 딱 놔. 네. 방형구가 익생이 방형구거든. 가로 1m, 세로 1m짜리 칸칸이 창창창 세개 철사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이게 방형구야. 이렇게 탁 놓으면 방형구 한 칸 한 칸에서 이게 10칸 10칸이니까 100칸이거든. 전체 100칸에 딱 놓고서 100칸 안에 들어간 개체수를 세는 거야. 자, 개체수를 세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형구에 몇 칸을 차지하는지, 그지? 개체수가 몇 개인지, 방형구에 몇 칸을 차지하는지, 방형구에 몇 칸을 차지하는지는 면적을 의미해. 피도. 면적이 피도야. 얼마만큼의 면적을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개체수. 그러니까 개수를 세는 방법과 방형구의 개수를 세는 방법. 이거 하나하나를 세는 건 방형구를 세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 한 칸에 3개 들은 거 보여? 한 칸에 3개 들은 건 3개라고 세는 거야. 하지만 방형구는 한 칸인 거지. 그러니까 개체수를 센다는 의미와 방형구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는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 빈도, 피도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밀도. 밀도라는 건 밀도의 원래 과학적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네. 부피에 해당하는 게 면적이고 질량에 해당하는 게 개체수인 거야. 어떤 특정한 면적에 그 개체수가 그 개체가 몇 마리 살고 있냐. 그 개체군이 몇 마리 살고 있냐. 이게 밀도입니다. 특정 종이 몇 마리 살고 있냐. 빈도는 횟수잖아. 횟수. 네. 이게 바로 방형구의 개수야. 전체 방형구 100개 중에 그 식물이 나타난 방형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 빈도입니다. 몇 번 나타나는지 이 방형구에 몇 칸에서 나타나는지가 빈도야. 네. 빈도는 횟수라고 말해. 횟수를 말해. 피도가 이제 면적의 의미를 갖고 있고 전체 방형구 면적이 가로 1m, 세로 1m니까 1제곱미터지. 네. 1제곱미터 안에 그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구해서 면적분의 면적 구해서 피도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밀도는 개체수, 빈도는 방형구수, 네. 피도는 면적. 네. 분모, 분자가 다 면적인 걸 말을 합니다. 네. 그 상대가 붙은 거 뭐냐면 전체야, 전체. 상대. 자, 모든 종의 밀도를 구할 수 있지. 모든 종, 그 군집 안에 있는 모든 종의 밀도를 다 합쳐 그 중에서 특정 종이 차지하는 밀도의 비율을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거야. 네.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겠지. 퍼센트. 네. 상대 빈도는 전체 방형구 중에 특정 종의 방형구 수잖아. 네. 이거 빈도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종의 빈도를 다 합쳐. 빈도의 합이 이만큼인데 특정 종의 그 종의 빈도는 이만큼이야. 그 비율을 말해. 비율. 상대 빈도. 그 상대 붙은 건 다 비율이야. 전체 중에
밀도. 그 녀석의 밀도가 상대 밀도. 전체 빈도 중에 그 녀석의 빈도가 상대 빈도. 전체 피도 중에 그 녀석의 피도가 상대 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합한 값이 가장 큰 어떤 종이 나타났어. 그럼 걔는 밀도도 높은 편이고 빈도도 높은 편이고 피도도 높은 편일 거 아니야. 밀도, 빈도, 피도가 높다는 건 개체수도 많고 방향구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있네. 그 녀석이 중요치가 높은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점종이 가장 많은 개체수와 면적을 차지하는 건데 정확하게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은 상대 빈도, 밀도, 피도를 구해서 그 값이 가장 큰 녀석, 합이 가장 큰 녀석이 우점종이라고 정의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치란 세 가지를 다 합친 녀석을 중요치라고 한다는 거고 중요치가 가장 높은 녀석이 우점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얘는 그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세는 방법만 보면 되는데 자, 질경이의 밀도를 구하면 밀도란 뭐야? 지금 근데 이거랑 저거랑 다른데. 달라? 뭐가 다르지? 다르네? 알겠네. 다르네?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한 개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랬어? 응. 좀 다르네 진짜. 다르네 진짜. 응. 그 생 거 보고 하자. 네. 질경이가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 밀도의 정의가 이 면적분의 개체수지. 이 면적은 전체 1제곱미터지. 그래서 1을 분모에 집어넣고 질경의 개체수가 2개지.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질경의 밀도가 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질경의 빈도는요. 빈도는 칸수, 방향구 칸수 중에 2가 차지하는 칸수지. 100개 중에 2칸이지. 0.02. 맞아?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이지. 네. 그럼 전체 면적은 1이지. 네. 근데 질경이가 차지하는 면적은 아까 빈도에서 100개 중에 2개 해당하는 면적이잖아. 네. 그치? 100개 중에 2개 해당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은 0.02가 들어가는 거야. 피도는 근데 쌤이 보통 문제에 다 나와 있다. 그럼 다행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피도는 0.02라고 써주는 거지. 네. 토끼풀에서 밀도. 토끼풀 이거죠? 개체수 몇 개 세는 거지? 네. 그다음 민들레의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 많죠 되게? 네. 그래서 10개. 그래서 밀도가 2, 8, 10이 나오는 거야. 그 상대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밀도의 합. 20이죠? 20개 중에 질경이는 2. 20분의 2. 토끼풀은 20분의 8이죠. 민들레는 20분의 10이죠. 그래서 10%, 40%, 50%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빈도가 나오죠 이렇게? 상대 빈도는 전체 빈도의 합 0.16이죠. 0.16. 0.16 중에 얘가 차지하는 건 0.16 중에 0.02니까 12.5%. 네. 이런 식으로 빈도를 구하는 거고 피도의 전체 합은 0.16이죠. 0.16 중에 얘가 차지하는 게 10이죠. 0.1 중에 10이 아니네. 이거는 0.02죠. 0.16 중에 0.0이니까 얘랑 똑같네요. 여기도 12.5%의 피도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네. 상대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 밀도 값이 다 나와야 상대 밀도를 구할 수 있고 전체 빈도 값이 다 나와야 상대 빈도도 구할 수 있고 전체 피도가 다 나와야 상대 피도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방향구를 차지한 면적이 굉장히 많아.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 근데 피도 계급이 5계급. 계급은 이거는 높을수록 좀 많이 차지하는 거야. 20분의 1보다 안 돼. 1, 피도 계급 1급. 이건 사람들이 약속한 거야. 피도 계급이 1급이에요. 1계급이에요. 말하면, 방향구 차지하는 면적이 20분의 1도 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냥. 네. 됐죠? 자, 그럼 각각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나왔잖아.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중요치라 그랬지.
그래서 질경이의 중요치는 다 합치면 35. 35. 얘의 중요치는 무려 140. 중요치가 125. 그럼 중요치가 가장 높은 건 토끼풀이지. 네. 그러므로 이 식물 생태계의 우점종은 누구다? 토끼. 토끼풀이 우점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우점종은 토끼풀이구나 라고 말하는 얘기예요. 됐죠? 자, 요 페이지까지만 하면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자, 이제 군집의 종류야. 군집의 종류. 군집이라는 것은 어떤 개체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일단 식물 군집을 한번 상상해봐. 여러 개의 식물들이 살고 있어. 여러 종의 식물들이 막 살고 있는 거야. 그때 육상에 살고 있는 군집을 육상 군집, 물에 사는 군집을 수생 군집. 오케이? 육상에 사는 것들은 육상에 사는 뭐 식물만이 아니겠네요. 육상에 사는 모든 군집들을 육상군집이라 불러주고, 육상군집 먼저 보면은 육상군집은 지역과 기온에 따라서 삼림군집, 초원군집, 사막군집으로 일단 나눴네요. 그러니까 땅인데 삼림이라는 것은 이런 우림, 나무가 많은 거, 그지? 초원은 이렇게 풀이 많은 거, 사막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말하지. 그럼 기온과 강수량이 제일 좋은 건 여기겠네요. 여기는 왜 이렇게 나무가 없을까? 나무가 자랄 만큼의 비가 안 와서 비가 좀 적게 오는 편이야. 네. 얘는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물의 양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풀을 초본이라 해요. 초본. 풀초자 써서. 네. 이런 나무를 목본이라 그래. 그래서 목본 식물이 우점종이고 얘는 초본 식물이 우점종이고, 우점종이 없죠. 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육상군집은 세 가지로 일단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초본도 있죠, 당연히 안에. 삼림 안에는 초본도 당연히 살겠죠. 그 우점종이 보통 다 식물이에요? 개체수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 네. 이게 아무리 많은 개체수가 있어도 여기 나무의 개수와 기린의 개수를 셌을 때 누가 더 많을까? 나무가 많겠지. 그러면 육상군집에는 대부분 이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네. 식물이 우점종이 될 확률이 높지. 네. 그지? 물론 사막에는 식물이 거의 없으니까 우점종이, 만약 여기 어떤 동물이 살고 있다면 동물이 우점종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식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아주 안정적이라서 오랫동안 이 안정적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삼림이라면, 여기는 이제 뭐 얘보다는 좀 덜 안정적이겠죠. 강수량이 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초원이라고 써 있는 거, 무슨 초원이라고 써 있는 게 풀초자 써서 이런 이 부분을 초원이라고 해요. 열대초원, 온대초원 마찬가지로 풀이 많은 곳을 초원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사막은 이름이 이렇게 열대사막, 온대사막이라고 주기도 하지만 그냥 툰드라라고 주기도 하거든. 툰드라는 한대사막, 추운데 사막이야. 툰드라라고도 불러요. 툰드라. 거기는 식물이 거의 없는데 이끼 같은 건 좀 잘합니다. 이끼 같은 거 조금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구조인데 봐봐. 이거는 삼림이야. 세 개의 아까 분류 군집의 구조 중에서, 육상군집 중에서 삼림을 보는 건데, 삼림의 가장 키가 큰 나무, 교목이라 교목. 광합성을 제일 잘해요. 왜? 햇빛이 위에서 쪼이니까. 네.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층이 교목층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광합성 양도 좀 적겠지. 네. 그리고 좀 낮은, 좀 적은 빛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한 빛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잎이 좀 넓어져. 네. 위에 있는 건 잎이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이 되거든. 네. 근데 아래 내려갈 때 넓은 잎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그 약한 빛이라도 최대한 이용하려고 넓은 잎의 모양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교목보다 좀 작은 걸 아교목. 아자가 약간 부족하다 이 뜻이야.
약간 모자란다. 그보다 더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해요. 관목은 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관목보다 더 밑에 있는 것들은 풀이겠죠. 초본. 그 다음에 선태충 같은 경우는 썩은 나무 또는 낙엽 썩은 거. 그래서 균이 살거나 선태류, 진해, 거미 같은 것들이 삽니다. 약간 썩은 나뭇잎이 있고 그걸 살짝 들춰보면 막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있는 장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선태층이라 보면 되고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썩은 것들이 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비가 오면서 막 이렇게 스며든 것들. 그래서 부식된 것들이 밑에 내려가서 부식질이 많이 있는 게 지중층. 그 부식질에 있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이런 균이나 세균이나 지렁이, 두더지 같은 것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물론 지렁이에서 두더지는 그 안에서 또 먹이를 찾게 되겠죠. 자, 이 왼쪽 그래프는 내려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줘. 맨 위의 높이 25m에서는 빛이 100%인데 10m에서는 빛이 한 20%밖에 없죠. 보이나요? 이렇게 읽는 거야. 읽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즉 바다나 호수, 강 이런 것들, 바다에 생성되는 수생군집은 해수군집이라고 그러고, 담수군집에는 하천, 호수, 강이 있는, 여기 이제 생물들이 살 때 수생군집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마지막, 군집의 생태 분포. 이게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가 있는데, 우리 지구본을 생각해봐. 일단 수직은 높이 올라가는 거야. 고위도가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의 지역이야. 그럼 위도가 정해지지. 위도는 정해졌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질 거 아니야? 이게 수직 분포. 맨 위에는 수직분포 맨 위에는 한라산 얘기해. 맨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높은 키가 큰 나무가 살 수가 없어. 누가 살고 있어? 관목들이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온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침엽수림이 위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는 화렵수들이 살고 있어요. 화렵수들이 살고 있어요. 화렵수들이 아래쪽에는 온도가 좀 따뜻하니까 좀 넓은 잎을 가진 걸 화렵수라고 불러줘. 중간에는 섞여 있겠죠? 그걸 혼합림이라고 그래. 침엽수와 화렵수가 섞여 있는 걸 혼합림이라고 불러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화렵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중간 정도에 이제 낙엽 화렵수림이 중간에 차지하고 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한라산에 올라가서 낙엽을 보러 갔어. 네. 멋진 나무를 보러 간 거야. 근데 아래쪽만 돌아다니다 오면은 절경을 보고 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약간 높이 올라가줘야 낙엽 화렵수림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서 약간은 좀 등산을 좀 해줘야 더 멋진 광경의 낙엽들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밑에도 있긴 있어. 하지만 이만큼 멋있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수평 분포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인데 나는 열대지방의 10m. 나는 극지방의 10m야. 같은 10m니까 높이가 아니지. 네. 얘와 얘는 수평적인 분포인 거야. 네. 즉, 같은 높이지만 위도가 다를 때 수평 분포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고위도, 저위도가 적혀 있는 거야. 언뜻 잘못 보면 높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저건 고위도로 가는 거고, 이 저위도로 가는 거야. 여기 0도가 되는 거고, 90도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네? 네. 고위도 지역은 추우니까 아까 무슨 사막? 툰드라 같은 약간 한랭한 사막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여기 약간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 나무가 없죠? 네. 그치? 이쪽이 강수량이 적은 쪽이고 강수량이 많은 쪽이. 자, 위도별로도 같은 위도지만 이게 다 저위도인데 같은 위도지만 강수량이 적은 것도 있고 강수량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같은 저위도, 그러니까 0도, 열대지방을 먼저 상상해봐. 열대지방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 그럼 열대우림이 형성되겠지? 네. 근데 열대지방 적도 지역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안 오는 지역이 있어. 거기는 사막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사막이 만들어지더라도 약간 툰드라 같은 사막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쪽이 다 사막지대죠. 사막지대. 이쪽은 다 좀 이렇게 나무가 풍성한 지역이죠. 풍성한 지역입니다. 장수량이 받쳐줘야 나무에 어떤 그런 잎이 좀 많아지게 되네요. 그래서 수평 분포가 뭔지, 수직 분포가 뭔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문제 풀어보자.